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새마을금고의 부정대출로 건축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 수사가 1년째 답보 상태라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자연환경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내용 알아보고요. 원광대와 원광보건대학교가 글로컬 30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특히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목 물가와 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수상한 대출로 빚더미에 앉게 된 건축주들의 상황, 이 시간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재공사 비용까지 합쳐서 피해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익산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그 건축주들이 이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이른바 기성고 대출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기성고 대출이라는 것이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마을금고 측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공사 측의 대출금 전액을 지급을 해주는 일이 있었고요.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 대금을 지급을 받고 나서 공사를 중단을 하고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간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사도 진행시키지 못했는데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은 또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사실상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그런 상황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공사 측도 새마을금고가 규정을 어기면서 대출을 해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과 표명을 했는데 직원 3명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 이사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대출 관련된 직원 3명이 그 징계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징계 수위에 좀 차이가 나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이 선출하는 그런 선출직 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금 이 징계 사유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동일인 한도대출 위반 이런 그 여신관리 규정에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들이 적시가 되고 있어서 어떤 이사장의 관리 책임을 충분히 묻기에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감사 결과 이 부실 대출에 대한 그 실체가 충분히 드러났다, 의혹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새마을금고라든가 시공사 측에서도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대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성고 대출이라는 것이 그 기성고 대출을 통해서 지어지고 완성될 건물이 담보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그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대출금을 지급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대출금 전액을 덜컥 지급을 해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좀 무담보 대출을 해준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발생시킨 거라서 이런 상황에서 그 직원들과 이사장의 징계 수위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해당 금고 이사장, 시공사 대표 모두 전직 익산시의원 출신이어서 짬짬이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자, 사건 수사가 1년이 다 되도록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시공사 대표가 전직 시의원으로 함께 일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그 결탁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사건이 형사 고소가 돼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사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또 반면에 또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 건축주를 상대로 또 고소를 한 사건이 접수가 돼서 사건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연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해 건축주들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자, 의혹을 해소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자, 건축주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가 최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출의 불법성이 좀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밝혀지는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성고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뭐 기성고를 좀 착오했다 이런 과실 수준만 밝혀진다면 피해 회복이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임직원들이 불법 대출에 관여한 그런 고의성 있는 관여가 입증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자연환경 만족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거주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도민은 자, 10명에 4명꼴이라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통계 자료의 제목이 2024년 생태계 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라는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북 자치도민이 그 주거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조사에서 지금 가장 높은 응답 그 만족도율을 보인 곳이 세종자치시인데 69%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차이가 큰 상황이죠. 동일한 조사가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이때는 전북자치도에서 만족도가 46%로 4%포인트가량 높게 나왔었는데 하락을 한 상황이고 이런 주거 환경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북도민들의 자연환경 만족도 전국 평균치 49%에 훨씬 못 미치고 있군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16번째고 지난해보다는 3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13위였는데 올해는 16위, 거의 최하위권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환경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좀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자연 경관이 좀 훼손되고 이 자연 경관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만족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북자치도에서 어떤 생태도시 조성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거지 주변의 자연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또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표방하면서 녹색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 이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북자치도가 지난해였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책 성과가 지금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통계조사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던가 생태계, 서식지 보존, 복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재검토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거주지 자연환경은 도민들의 삶의 질뿐 아니라 지역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그 통계 조사 제목이 그 생태계 서비스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가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가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관점이 반영된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생태계가 인간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요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관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환경 전문가들도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생태계라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좀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전북자치도 측에서도 이번 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목표들을 보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지난해 전북대학교에 이어서 올해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됐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글로컬 30이라는 사업이 그 교육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에 있는 대학 30곳을 선정을 해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인데 지난해에는 그 전북대학교가 본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예비지정 상태에서 본지정에 도전을 했다가 한번 이제 탈락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다시 그 본지정에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네. 가칭 통합 원광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응모를 했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는 전국 20여 개 비수도권 대학과 경쟁 끝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선정 배경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원광대학교 그리고 원광보건대학교가 이번 글로컬 30 선정에 대비를 하면서 그 비전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 그 세계적인 생명사업 거점 대학, 생명산업 거점 대학을 육성하겠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원광대학교가 뭐 의료라던가 생명과학 분야에 어떤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고 기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역량들을 지역 산업체라던가 연구시설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산학연 협력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통합 원광대 앞으로 5년 동안 1,5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지원에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약 5년간 이제 국비 지원이 1,500원가량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자체 지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생명산업에 대한 경제특구 육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원광대학교에 대해서 5년 동안 이제 그 사업비로 750억 원가량을 투자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글로컬 30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익산시라던가 임실군, 부안군 등에서도 420억 원가량의 그 자금을 투입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 지자체 지원금 합쳐서 2,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확보를 한 상황에서 이제 원광대학교가 향후에 이런 생명산업 거점대학 육성을 위해서 그 발전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도내에서는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와 사립대학의 중심인 통합 원광대가 글로컬 30에 선정되면서 지역과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됐다. 이런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두 곳이 글로컬 30 사업에 동반 선정이 됐는데요. 농업이라든지 생명산업, 의료생명 분야에 있어서 역량 강화 그리고 인재 양성 등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어떤 유수한 대학들이라든가 연구시설들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가지고 좀 혁신적인 어떤 그런 발전들이 일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들이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산업체라든가 연구시설들에게 전파되고 함께 연계를 한다면 향후 그 전북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될 것으로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장보기 하고 있으신지요? 핵과일이 나오면서 사과와 배 가격은 지난달보다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두세 개만 구입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채소값과 과일값 때문에 장보기가 두렵다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는 비축 물량 공급을 늘려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추석 물가 어느 정도인지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떤지 오늘 이슈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복태만 전북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장, 송춘호 전북대학교 농생명대 식품유통학과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송 교수님. 예. 자,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가 최근 다소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예. 자, 그렇지만 휘발유라든지 일부 생필품 또 신선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크게 뛰었지 않겠습니까? 체감 물가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소비자 물가는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통계청에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하면 1년 전에 비교해서 2.0% 상승 거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2021년도 3월 달에 1.9%를 기록한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폭염에 의해서 특히 과일 상승세가 높았었는데요. 통계적으로는 9.6%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품목별로 들어가 보면 배 같은 경우는 120%가 상승한 부분이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1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9월 달 들어서 홍로 등 조생종 출하가 이렇게 본격화되면서 지금 사과 가격은 예년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보금 소장님. 네. 추석이 뭐 열흘이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장보기가 이제 본격화할 텐데, 자, 미리 걱정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제수용품 구매 비용 네. 뭐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는 저희가 9월 2일 날 그 전주 시내 백화점,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또 전통시장에서 총 2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추석 일주일 전인 다음 주 이제 9일부터는 이 날씨에 따라서 가격표가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작년 추석에 그 폭우로 금사과, 금배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그 송 교수님 말씀대로 좀 약간 낮은 가격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제수용품 그 4인 기준으로 봤을 적에요. 평균 26만 8천 원 정도이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은 3.9% 상승이 됐습니다. 오른 품목으로 보면은요, 무, 사과, 그래도 배, 배추, 뭐 시금치, 대파 뭐 이런 정도이고요. 특히 그 무 같은 경우는요 45%나 올라 있고 또 배추도 14.9%가 오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리 품목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공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밀가루라든지 뭐 계란, 뭐 쇠고기, 깐독주 뭐 이런 부분들, 동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시금치를 구매할 수 없다. 조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참조기도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자, 무, 배추 값이 뛰었고 시금치, 참조기 값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높게 나왔군요. 자, 그런데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지난해 많이 올랐던 네네. 과일값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과, 배, 뭐 좀 전에 우리 송 교수께서도 네. 말씀하셨는데 여타 과일값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사과 저희가 한 개 기준으로 하면 약 300g이에요. 그래서 이제 5개를 구매를 해서 가격 환산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대로 이제 작년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생산량이 조금 많이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약 그냥 5,6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20년 전에 21년, 22년, 23년 해서 통상적인 그 평년으로 비해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여전히 오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배 같은 경우에는 개당 700g으로 환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배는 수확 시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당 5,4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6.8%가 오른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이제 사과 배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그 20대 이 제수 상품 이 부분을 최대 17만 톤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해서 다음 주부터는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수산물하고 축산물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4% 인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복태만 회장님. 네. 자, 지난 5월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한 경기 동향을 보면은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역대 5월 기록으로는 가장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전통시장 또 연합회 상임회장으로서 뭐 임기 3년을 다 채우고 오시는데, 자, 회장님께서 실제 체감하시는 소상공인 경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전북권에 우리 그 전통시장이랄지 여기에 그 체감 경기가 지금 엄청 안 좋다고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 금년에 유달리 또 폭염으로 해서 저희 전통시장들이 이런 냉방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 기피 현상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또 이 폭염의 날씨다 보니까 제대로 그 농산물들이 작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해가지고 이 가격이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상인들의 지금 사실은 그 매출이 크게 지금 하락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네, 매출이 하락이 됐다 그러면은 자 계량화했을 때 어느 정도나 하락이 됐을까요? 네. 또 물론 이제 가게마다 또는 품목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매출 하락이 뭐 된 것은 아니고 품목별로 네. 이렇게 해서 또 여름 되면 성수기 제품이 있고 또 여름 되면 또 하락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통괄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 보면은 100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35% 정도는 지금 현재 매출이 하락이 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명절 대목이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시작 단계니까 본격화 안 했지만은 좀 더 이제 전통 시장에 좀 경기 활력이 좀 넘치길 좀 기대하면서요. 자, 전국적으로 봐도 전북 경기가 좀 떨어지고 심지어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도내 지역의 경기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체감하기가 더 나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전북권은 지금 현재 사실은 참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저기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자꾸 고령화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와서 젊은 창업을 자꾸 해주셔야 하는데 젊은 창업들은 자꾸 뒤로 이렇게 후퇴가 되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령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들이 대부분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 창업에 비해서 이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런 그 장사를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좀 뒤지는 건 사실입니다. 뒤지는 건 사실이고 사실은 또 우리 그 전북권이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조금 재정 자립도가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쟁력이 좀 뒤떨어지는 거. 이래서 많이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실은 지금 경기도 쪽이나 서울 쪽이나 이런 충청 일부권에서는 지금 현재 온라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우리 전북권의 우리 사실은 상인들은 좀 그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고요. 자, 김보금 소장님, 우리가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 물가에 민감한 품목이 따로 네. 있는지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아 물가가 뛰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네. 품목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뭐 오늘 주제는 추석 물가이지만 말씀대로 소비자 물가 체감이 높은 품목이 뭐냐 이 말씀을 하셨길래요. 제가 세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째는 오늘 논의하는 이 농산물 가격도요. 그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고물가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가구의 실질 소득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점점 확대가 되고 이 저소득층의 식품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수상품에서도 말은 오른 품목들이 이제 농산물이다 보니까 이 품목이 올랐을 적에는 소비자 물감 체감이 높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고금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이제 주거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한 채 뭐 전주에서도 심지어는 뭐 6억, 7억씩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래서 주거 불안에 따른 이 소비자 심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주택비에 대한 것도 물가의 하나의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각 가정에 뭐 2인 가족, 3인 가족이라고 하면 다들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 통신비 부담에 따른 완화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신형 최근에 그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 원씩 좀 판매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OTT 상품을 갖다가 결합을 한다든지 뭐 저가 상품도 있고 저가 고가 요금 제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묶어지면서 통신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저희 소비자 단체도 정부에다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이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빨리 시행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30년 이상 소비자 운동을 해오신 우리 김 소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 교수님, 자, 쌀값 폭락이 계속되면서 농민들이 논을 뭐 수확기도 되기 전에 뒤엎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쌀값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감 부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지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를 말할 때는 가중치를 100으로 1000을 잡습니다. 1000이라는 기준은 2022년도 월 평균 가계 소비 조사를 해보니까 246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답니다. 246만 원 중에서 10,00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이 몇 개 품목인가 봤더니 458개 품목이었고요. 이 458개 품목을 1000으로 가중치로 환산하는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1000 중에서 농산물 78개 품목의 비중이 75.6입니다. 100%로 환산하면 7.5%거든요. 그러면 쌀은 과연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얼마 정도 반영되냐? 1000의 숫자 중에서 4.2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이 되는 것은 아까 휴대전화비 같은 경우는 약 29.8%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커피 같은 경우가 8.8, 치킨 같은 경우가 8.6입니다. 약 우리 쌀값에 비해서 2배 정도 높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체 농축산물이 물가에 대한 비중은 사실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 원인이 왜 이렇게 소비자들이 실제적인 비중이 크지 않은데 쉽게 와닿냐 하는 부분은 자주 구매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산지 가격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공개가 빨리 됩니다. 산지 가격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자기가 구매하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네. 자기가 구매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느끼는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자주 구매하면서 그다음에 가격 정보가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사실 원가 같은 게 일반 소비자도 모르거든요. 근데 농산물 부분은 하도 뉴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생산비가 얼마인데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비싸? 하는 부분 쪽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 부분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소장님, 자, 정부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또 할인 지원을 이제 강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통시장 또 대형마트에서도 할인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이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여기서 방송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방송 끝나고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그거 대형마트 중심이지 전통시장에는 도움이 안 됐었다라고 이렇게 항의했던 그런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좀 몇 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떤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할인 행사를 이미 8월에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9월 12, 13, 14, 3일 동안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그 온라인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5천 원을 환불을 해준다든지 10만 원 구입 시 1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고요. 어느 전통시장은 과일류라든지 수산물 업소가 20개 이상 돼야만이 업소가 20개 이상 돼야만이 요거에 대한 해당되는 곳인데 우리는 17개밖에 안 돼서 이거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대형마트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수 상품 구입할 때 카드 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카드를 사용했을 적에는 20에서 30%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정된 카드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나 저 카드를 다시 저것 때문에 발급받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또한 그 뭐 제주 뭐 은갈치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이 쿠폰 할인 행사가 있어서 최대 20에서 40%까지 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께서는 이 정부 할인 지원 또는 마트 또는 자체 할인, 전통시장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 이것들 이렇듯이 좀 다양해요. 또 지점별로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유통업체별로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추석 제수용품 상품을 구매를 하시는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복태만 회장님도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뭐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투입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까 김보금 소장님께서 아까 그 할인 행사 네. 거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게 저희가 지금 그 수산대전, 그다음에 농축산대전, 그다음에 농산물대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대전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 전북권으로 내려오는 것이 좀 그 수요가 많으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 그 한 80개 전통시장 중에서 이렇게 한 회당 한 5개 정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제 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요. 이제 그게 뭐 한 그 생선을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을 사면은 거기에서 뭐 한 15,000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다시 내주는 이런 걸로 해서 그게 굉장히 사실은 효과가 많았었습니다. 네. 상인들한테 정말로 그게 저기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5군데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대표적인 시장이 뭐 해변가 나가면 군산 수산물센터, 그다음에 군산 공설시장, 이렇게 또 그다음에 여기 전주의 신중앙 시장, 이런 등등 5군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농축산 대전은 이번 추석에 지금 전북에 6군데가 배정이 됐습니다. 네. 해서 지금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효과를 봅니다. 효과를 보고 많이들 그 상인들이 먼저 알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할 때뿐 또 하고 이제 끝나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거.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홍보가 돼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게 딱 그 행사할 때만 딱 그 하고 그다음에 돌았으면은 다시 원위치가 돼 버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자, 자구책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 전통시장들의 앞으로 이 서비스 면에서 고객들 편리에 중점으로 그 사업을 해보자 해서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에 이렇게 오셔보면은 장보기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도 뭐 고령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무를 사거나 배추를 사면 그거 들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그 장보기 도우미가 그걸 들어서 택시 타는 곳, 버스 타는 곳까지 이렇게 운반을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계속 폭염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냉방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좀 우리 전북자치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생수를 이렇게 그 얼음에 쟁여서 이렇게 오시는
고객분들 이렇게 해서 그 물을 좀 드실 수 있게 만들고 또 우리 상인들도 그 물을 이용해서 먹게끔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네. 추석 네. 성수품 가격이 부담이 될 수밖에 네. 없는데, 자, 품목별로 구입 네. 시기가 뭐 있다거나 또는 네. 실속 있는 선물을 고르는 네. 방법, 그러니까 경제적인 장보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그 상균인 대표님께서 정부에서 이런 그 할인 정책이 있지만 해당되는 시장만 있다고 하고 저희가 대형마트 갔을 적에도 그 카드 소지자만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좀 유통업체별로 따져보시고요. 저는 이제 좀 새벽 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렇게 고령화돼서 만약에 그 시장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면은요. 결국은 지역에 이제 슬럼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정을 가지고 좀 이용하시고 뭐 덤도 있고 골라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1차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통시장과 함께 지역에 있는 가공식품도 마찬가지고 로컬 푸드가 상당히 풍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이용하시고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UMF 사태를 한번 겪으면서요.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원산지 표시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그 선물 구매하시고 아니면 선물을 드렸는데 뭐 제품에 어떤 손상이 있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자한테 연락도 해보시고요. 아니면 그게 부패가 된다라고 하면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저희 단체에다가 그 국번 없이 137이라든지 282-9898로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요. 여하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발품을 팔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복 회장님. 자,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또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야 될 텐데요.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지금 그 디지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거기에 그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여기서 뭐 금액은 밝히지 않겠는데 많은 지원을 해서 한 1년간 교육을 쭉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이 디지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상업은 이제 그 한마디로 그 제품을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을 보면 특히 뭐 서울, 경기도, 충청권, 그다음에 뭐 전남 일부권 이런 데서는 지금 디지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광주에서 저희가 2025년도 우리 전통시장 사업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에 그 내년에 할 사업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디지털 사업의 중점 사업으로 저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전북은 참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디지털 사업을 신청한 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원인이 이게 뭘까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은 전부 다 좀 그 우리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께서 전부 다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스마트폰보다도 휴대폰을 갖고 다니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못 되다 보니까 자꾸 기피 현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지만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전북권에서는 지금 디지털 사업을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송 교수님. 자, 전통시장은 명절 대목이 한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뭐 명절 특수가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 방안 중에 거의 대부분의 전통시장에 시장에 아케이트가 설치가 됐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일부 시장에서는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은 더 춥다. 그다음에 이 시설을 함으로써 전통시장에도 보면 그 점포의 소유주하고 운영자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시설 개선했으니까 임대료를 올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장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과연 정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는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반드시 디지털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데 그게 중심은 이 전통시장이 지역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지역민들의 중심이 되고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우리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출발의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토론자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요약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대목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대만 회장님. 예. 이번 추석은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좀 추석이 조금 빨리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당겨져 있어가지고 모든 과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숙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아마 금년 추석은 판매가 될 것 같고요. 또 소비자분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10,000원을 갖고 가면 그래도 이것저것 살 것이 있는데 지금은 10,000원을 갖고 가서 시장에를 가보면은 이거 뭐 한 가지 사고 나면은 돈이 없다. 이만큼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번에 우리 추석에 장보기는 꼭 우리 전통시장을 정말로 좀 이용을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2025년부터는 저희 전통시장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비가림 안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냉증발장치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려고 환경부에다 신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통시장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이용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금 소장님. 네. 저는 물가를 추석 명절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 제수 상품을 몇만 톤 그 비축품을 푸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저는 동네 상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업하는 임대 가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속상하고 안쓰러운 입장이고요. 이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되어야 동네 식당 아저씨도 장사가 되어야 동네 미용실도 가고 이발소도 가고 또 뭐 마트도 가고 그래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금리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추석에 대한 즐거움,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명절 때 부모님이나 또는 어린 아기가 아프면 응급실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발 좀 해결하셔서 차라리 사과값 좀 비싸도 국민들이 마음 편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준호 교수님. 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특히 7, 8월 달 장마철과 폭염 시에는 신선 채소류 가격이 폭락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 13개국을 비교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미국보다 4배 더 변동률이 높고요. 일본보다도 2배가 높습니다. 일본도 같은 위도대에 있어가지고 자연환경이 거의 비슷하고 태풍 피해는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진국들이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안정됐는가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품종 개발을 했고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견딜 수 있는 시설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수입 농산물을 가지고 방출을 하면 가격은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생산자들은 원가도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큰 변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일정 부분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 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배추와 무, 시금치 같은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추석 명절을 쇠야 하는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정부는 유통업체와 함께 최대 50%까지 농축산물 할인을 지원하면서 물가 잡기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추석 고물가,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현명한 소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있어야겠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